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정태현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차재은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화면으로 보이시는 이 두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평화로운 강변에서요, 금빛 조명 넘실대는 이곳은 바다, 해변 음악회입니다.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세월을 낚는 강태공일 수도 있는데요. 이 공연에 이어서 한가롭게 전해지는 그 그림을 보면은요, 가을에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럽도 아닌 바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고 이곳은 평화로운 낚시 대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이요. 도대체 어쩌자는 속셈일까요? 일단 뭐 본인들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어떤 동료도 없다.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저런 이제 보통 강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양 시내에 흐르는 이제 강입니다. 네. 보통 주로 저기서도 많이 이제 그 평소에도 많이 낚시를 하고 하는데 뭐 그런 낚시 대회를 연 것 같고 지금 보시는 원산은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 자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네. 고영이와 함께 사실 그때 저 김일성이 대형 음악회를 한 곳이죠. 제1교포를 인정하지 않아서 사실 평양을 벗어나서 본인이 저기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에 원산을 굉장히 집중적인 국제도시로 이제 양성을 합니다. 거기에 뭐 놀이공원도 만들고 뭐 수영장도 만들고 또 비행장도 만들고 해서 네. 이 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원산에서 저렇게 이제 큰 공연을 하는 모습도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저렇게 할 만하죠. 이제는 수소폭탄도 만들었고 ICBM에 보응해서 만들어서 이제는 본인들 말에 의하면은 핵 강국이고 네. 미국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강국이 됐으니 이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선제 타격하면 중국은 북한 편을 들겠다고 나서고 네. 남한은 뭐 대화하자 그러고 그래 북한이 공격받을 일도 없고 저렇게 핵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를 확보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저렇게 유유자적 할 수 있는 거죠. 네, 북한은 미사일 도발 속에 가을철 수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강태공들의 어망을 던져서 낚싯대를 들이우면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낚는 듯 낚시대회를 보란 듯이 보여줬는데요. 낯가리들을 더욱 쌓아 올려야 올해 눈부신 성과 핵실험 미사일 빛을 뿌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쌀독을 채워서 제재 통구멍 내자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은 우리 국민들 안전하셔야 합니다라면서 바다로 가신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서해 갯벌 보존 그리고 태안까지 가셔서요. 국민들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무리 봐도 말이죠. 오늘 북한의 미사일이 있었고요. 어제는 우리가 정보 공유를 했다고는 하지만 대북 지원을 하자는 게 있었거든요. 국민들은 좀 어떻게 이걸 판단해야 될지 우리의 대북 정책에 갈 길을 물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반도 이 상황에서의 운전자론 자체가 네. 그만큼 힘든 체질을 아마 한번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에피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 제재를 국제적 공조 하에서 강하게 그 프레싱을 가함으로써 북한을 네.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들처럼 이 제재 일변도로만 가서 이 상황, 한반도 상황이 군사적 긴장, 나아가서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엄혹한 현실을 아마 나름대로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 군사적인 대결이나 제재를 강한다 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의 물꼬는 터놓음으로써 향후 북한이 나중에 그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 대화의 국면으로 돌았을 때 네. 그때 우리가 가장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는 나름대로의 전략적 포석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오늘 뭐 지금 이 통일부 대변인이 이야기한 중에서는 저는 조금 부적절한 어법도 있었다고 봅니다. 뭐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자체가 상당히 그 강화됨으로써 이 북한이 타격받기 때문에 뭐 좀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은 설사 속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네. 시점에서 그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선의나 호의는 그 별개라도 조금 이 정무적인 그런 그 판단 차원에서 그 메시지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대화도 해야 하고 제재도 해야 하는데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 얘기했지만 국민들은 통일부로부터 90억 대북 지원을 핵실험 이후로 듣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을 오늘 보란 듯이
북한 쪽으로 날려보겠다고 했는데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3,700을 나르는 데 반해서 우리 쪽은 250km도 채 날지 못하고 한 발은 또 실패를 했더라고요. 현무 미사일 이번에는 이제 미사일 발사 징후를 알고 네. 같이 거의 동시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현무를 발사하고 실거리 사격을 했는데 지금 네네.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IRBM이라는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기본 한계죠. 지금 뭐 미사일 사거리도 늘리고 어떤 그 탄두의 중량도 늘린다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역시 중요한 거는 어제 그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800만 달러 지원을. 근데 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인도적 교류를 위해서 뭐 어떤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네. 유니세프나 유엔 기구가 계속 해왔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거절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새벽에 이렇게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3,700km를 네. 발사했는데 어쨌든 국민들 여론으로 볼 때는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지원할 수 있냐라는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건 긴 호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무 미사일도 발사하고 제재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난 정권 때는 오히려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같았어도 무력 시위를 잘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그렇죠. 그런 면에서 지금 양동 작전 쓰는 거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럴 때 너무 왜골로 몰리면 안 된다. 지금 상황 자체가 사드도 좀 배치하고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외통수로 몰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네. 의미에서 800만 달러 지원은 유엔이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북미 대화 국면을 의식해서라도 일단 그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자 보건 포함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다만 유엔의 지원은 핵실험하기 직전에 직전에 있었지 나왔던 핵실험 거죠. 이후에는 물론 지원을 해달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야당은 제정신이냐라는 취지까지 아주 격한 말까지 동원하고 여야의 있거든요.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네. 북한의 그 우리 저 동포들이 굶주리는 건 사실이고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지금이 그때인지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엔 결의에 안이 나온 지 불과 3일 뒤에 그걸 이제 지원하겠다 했고 지원하겠다 한 이유가 유엔 그 결의안에서 그건 안 맞고 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북한이 저렇게 또 미사일을 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겠다. 그 진심은 뭐 좋지만 과연 그렇게 남북 대화라는 것이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그렇게 해주겠다 갖고 해결될 문제인가? 그 점에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전략적인 수행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대화의 차원이라기보다도 기본적으로 물적, 인도적 지원이 계속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지는 게 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대화를 제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북한의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은 네. 누구 때문에 비롯됐습니까? 이게 사실 뭐 핵과 미사일 개발한다고 모든 인적, 재정적 자원들을 거기에 투자하기 때문에 결국 빚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압력밥솥에 넣어서 이제 밥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밥이 다 돼가는데 사실은 그 김을 빼버리는 역할을 저는 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멕시코와 칠레가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제재에 다른 나라도 사실은 동조를 하고 있고 네. 힘을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800만 달러라는 대북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들과 대북 그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당사국인 한국이 저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럼 국제사회가 과연 대북 압박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정무적으로도 그렇고 시점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제사회에 두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오죽했으면 일본 관방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미 국무부가 이 질문이 나오자 그건 한국 정부에다 물어봐라라고 굉장히 네. 시니컬하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굳이 이 국면에 한다는 것은 지금 14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과연 그때의 어떤 대화의 기점을 하기 위한 그런 집착. 저는 그런 면을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아무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자도 도움하는 것도 거부를 하고 있고 국제사회 도움하는 거 거부를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자꾸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국제사회가 힘을 똘똘 뭉쳐서 압박을 가해야 되는 시점에 오히려 한국 정부가 김을 빼버리는 역할을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한쪽 그런 제재, 우려도 네.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는 저는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실 대북 인도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로 앞으로 지금 북한이 오늘 계속적인 지금 그 핵 도발, 아니, 그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하는 이유는 결국은 북한식 표현대로 한다고 한다면 핵무력의 완성 단계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네.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아마 자신들이 목표한 핵 그 개발의 완성까지는 갈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국면 전환이 오겠죠. 그런 국면 전환이라는 것이 아마 북한이 노리고 있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한 북미 평화협정 이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면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행이 될 것이 만약에 그렇게 명약관화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좀 이 선제적 차원에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우리 스스로가 앞서 우리 최장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스스로가 지금 대화를 제의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기구에서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 손을 내민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소극적으로나마 응함으로써 앞으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대화 국면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장기적인 포석점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글쎄 듭니다. 네. 대통령께서 뭐 대화를 뭐 주장하시면 맞는 말이지만 너무 우리가 혼자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사안입니다. 한반도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잇따라서 외신 그리고 오늘 NSC에서 대화를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전술핵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거나 하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으로서 이를 엄중히 규탄하고 분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길로 놓을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제작진이 한번 모아보긴 했는데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화도 중요하고 제재도 중요한 정부의 입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이 북한이 불과 17일 만에 1000km 사거리를 더 늘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물 같은 제재 사흘 만에 또 도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핵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저는 대통령이 좀 잘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 핵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위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네.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의 북한 핵은요. 단순한 자위용이 아닙니다. 단순히 몇 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020년 되면 134발을 갖게 된다 하거든요. 자, 이거는 분명히 공격용입니다. 즉, 그 피해는 바로 우리가 보는 것이고,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국민을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핵 가진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에서 과연 핵이 없는 나라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뭔가 실질적인 대안을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국민들이 안심만 하고 그러고 또 이 북한 핵에 대해서 이거는 뭐 뻥이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인식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네. 이현종 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 국면에서 뭐 지원을 한다든지 대화 얘기는 뭐 대통령 스스로도 꺼내지 않는데 결국은 북한은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서 그 무기 체제를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건 차 교수 얘기가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어쨌든 이렇게 제재나 어떤 압박 속으로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단지 네. 지금 북한의 도발이 워낙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곤혹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지지율의 하락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는 인사 오류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긴 호흡으로 중심을 잡을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한 번의 일본 상공을 날아가긴 했습니다만 그 미사일을 격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늘 많은 분들이 전후 세대 국민들에게 위안을 줬던 역도산 기밀을 떠올리게 하는 기밀 선수 말이죠. 이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북한에서도 역도산은 상당한 영웅이었었습니다. 이 장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케 해서 악마로 불리우는 미국의 에스트로이가 세계 프로레슬링 중량급 최고 권위자의 자리를 노리고 도전에 나섰습니다. 사자 무릎 관절 꺾기에 걸려들면 강가에 실려나간다는 에스트로이의 특기에 역도산이 걸려들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손 고통을 참아내는 역도산의 모습은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그러나 불굴의 인간 역도산은 불사신 마냥 일어나 마지막 승전에 드센 공격을 가했습니다.
하여 역도사는 세계 최강자들을 모조리 물리치고 세계 연맹전에서 선수권을 연속 5번, 국제 강자 대항전에서도 선수권을 19번이나 쟁취하는 무적의 강자로 이름 떨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역도사는 그리고 그의 제자인 김일은 어려운 시절 우리로 하여금 유일하게 웃게 했던 영웅들 아니었겠습니까? 역시 역도 선수가 아닌 프로레슬러 출신 이노키 선수, 지금은 의원이죠. 왜 역도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도산에 이제 이노키 선수, 이노키 의원이 이제 어떤 수제자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역도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출신이고 옛날에 씨름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일본으로 넘어와서 이제 프로레슬링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때 전후 일본이 굉장히 좀 침체해 있었고 국민들 사기가 떨어져 있을 때 네. 정말 외국 선수들이 이 가라데 촉이라고 그러죠. 네. 이 손목으로 이렇게 탁 치는데 아까 보셨지만 네. 그걸로 해서 다 제압을 하면서 정말 일본의 영웅으로 이제 됩니다. 아, 그 역도산의 장기인가요? 그렇죠. 그게 장기죠. 목을 잡나요? 가라데 촉이라고 해서 이제 손등으로 이제 이렇게 치는 건데. 아. 근데 이제 해외 순회 그 대회를 하다가 브라질에서 당시에 브라질에 이민가 있던 바로 안토니오 이노키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네. 정말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 이노키를 바로 프로레슬링 선수로서 이제 발탁하게 되면서 이노키가 일본의 영웅으로 이제 되게 되죠. 당시에 이 역도산의 수제자들이 바로 김일 선수, 그다음에 네. 이제 이 자이언트 바바, 그다음에 안토니오 이노키인데 이노키는 아, 그 박치기 김일 선수. 그렇죠. 네. 김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역도산의 제자였는데 너는 이제 이 머리 이제 박치기 이걸로 이제 장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노키가 이제 지금 이번에 이 미사일 발사 전에 사실은 이제 북한에 가서 김정은도 만나고 하여튼 친북 인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북한과 일본을 이어주는 이제 하나의 지금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아. 것으로 좀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네. 북한 입장에서 그 당시에 이제 역도산이 주로 이제 미국의 저런 선수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아마 좀 반미의 상징으로 아마 정치적으로 아, 그렇군요. 이용을 한 것 같고요. 뭐 역도산이 네. 뭐 공산주의였다든지 뭐 북한에 소속돼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네.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네. 역도산 하면 생각나는 게 네. 일본에서 정말 엄청나게 어떤 압박에 시달리고 그랬던 인사예요. 네. 나중에 결국 일본 그 사무라이나 그런 집단에 의해서 사실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은 인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서 어쨌든 거기 그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는 여러 가지 정말 저기 사연이 많은 사람인데 네. 그야말로 북한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일 레슬러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김일 네. 선수는 60년대, 70년대 네. 초까지 국민들의 영웅이었어요. 그 박치기로 정말 발을 들어올려서 이렇게 박치기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이 김일에 줬던 이름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는 사나이 오오키 긴타로 이것도 역도산이 사사했나 보죠. 역도산의 제자니까 아마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김일 선수가 결국 나중에 끝에도 그렇게 요즘 뭐 연예인들은 그래도 상당히 부기도 있고 이런 편인데 그러지 않았었어요 김일 선수도. 그런 면에서 네. 60년대 어떤 김일 선수는 지금 이 부분과 꼭 맥락은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에게 정말 하나의 희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프로레슬러로서. 네. 저렇게 이노키 선수였지만 이제 의원으로 북한을 방문하는데 방북할 때마다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했던 모양입니다. 이노키 입장에서는 역도산을 일본, 지금 한참 북핵 위기에 몰려 있었을 때 자신이 어떻게 좀 메시지를 날리고 싶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무래도 뭐 자기 스승의 고국인 그 북한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 공격한 상황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 그 공격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북한이 지금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노키 의원도 가서 뭐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인이 정치이니까 그런 메시지도 전달하겠죠. 또 아울러서 또 북한이 지금 서방 사회와 또 대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 통로를 자신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1999년도에 통일부 출입기자 할 때 그 베이징에서 마침 제 옆자리에서 안토니오 이노키가 식사하는 걸 한번 그러셨군요. 보고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까 왜 왔냐 물어보니까 그 길 간다더라고요. 북한을 네. 간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뭐 깊이 있게 왜 북한을 갈까 잘 몰랐는데. 저 알리하고도 싸우는 예, 이노키인데요. 알리죠. 저게 저게 1976년도 상황입니다. 네. 아주 뭐 저 때는 그냥 저렇게 하면 오듯이 이노키는 누워서 발로 차고 발로만 저 알리는 그냥 도망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일종 세기의 좀 뭐 사기극이다 이런 정도로. 저것도 레슬링 기법입니까? 아니요, 그때는 이제 그때 이종격투기라는 네. 그 경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싸우도록 네. 그렇게 룰을 정했죠. 룰을 정하다 보니까 이노키는 접근을 하지 않고 누워서 네. 일단 걸러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거고요. 네. 지금 알리는 이노키가 일어나면 이제 건투로 거리 안에 들어오면 앉아 뭐 이렇게 이 카운터볼로 같은 걸 쳐서
아마 쓰러뜨리려고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을 많이 내는 굉장히 효율적인 비겁한 그 네. 저게 비겁하다는 걸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저 네. 굉장히 그 국민들이 열심히 봤어요. 저도 네, 기억이 북핵 문제 생생한데 얘기하다가 지금 격파까지 갈 일은 아닙니다만. 물론 네. 하나만 저기 이게 밑에서 저런 이유가 한 번 맞으면 그냥 죽는 거니까 어쨌든 네. 피하는 거예요. 계속 밑에서 발로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김일 네. 선수 같아서 아마 저러지 않았을 걸로 보이고 역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네. 이노키의 저 속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뭐 저 북한이 역도산의 조국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도 북한이죠. 네. 그 외종 시대에 그 고향이 그쪽이시라는 것뿐이지 우리 한국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노키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걸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과 일본이 한참 험악할 때 저렇게 대화의 물꼬를 틔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좀 만류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끼가 아마 데니스 로드먼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이노키가 의원이 이제 스포츠 평화당이라고 해서 자기가 창당한 당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지금 참의원, 즉 우리나라로 하자면 상원의원 이제 격인데 지금까지 한 30차례 넘게 지금 북한을 방문하고 있고 아마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역도산이 자기의 이제 스승인데 그 네. 죽으면서 북한을 앞으로 좀 잘 봐줘라 이런 어떤 유언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네. 뭐 그렇게 큰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로드먼도 마찬가지고 네. 사실 지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가지 말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도 같은 경우는 이노키가 오자마자 바로 미사일을 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이노키 개인의 어떤 좀 사업적 이유 뭐 이런 것도 등등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역도산의 증손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봤더니 이미 유도 소년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일본으로 데려갈 수는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지금 북한에서는 이노키 의원이 초청을 해서 네. 일본 정부가 그 뭡니까 이 입국을 승인을 하면 그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아마 이노키 의원에게 밝혔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노키 의원이 저 카드를 들고 지금 일본 정부에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일본은 지금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에 따라서 사실은 북한 국적의 인사들의 그 지금 그 방위를 네. 입국을 철저하게 지금 지금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원칙 자체를 아마 고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노키 역도산 오랜만에 금요일 날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다시 서초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박 전 대통령 공판이 어느새 벌써 70회를 넘어섰네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오늘 박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가는 길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딘가 좀 불편하신지 옆구리를 가리키면서 여성 교도관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고 하던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발이 아파서 좀 그렇게 했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부위에서 좀 이제 좀 탈이 나는 것 같아요. 아마 네. 옆구리도 오늘 또 보면 이제 옆구리가 좀 아프다는 표정을 지었고 아마 이제 그 교도관 측에서는 일단 노화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아마 이제 방 안에 오래 있다 보고 또 이제 재판이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좀 이상 증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마 좀 옆구리가 상당히 불편해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말이죠. 저렇게 힘들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인을 보내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현재 조금 전에 들어온 이야기에 따르면 한 달 뒤쯤 뒤에는 구속만기일 때문에 석방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던데요. 사실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지금 선고일이 10월 16일 밤 12시가 지금 그 데드라인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또 지금 이 10월 초에 열흘간의 긴 연휴,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사실 지금 1심 그 기간 만료 안에 1심 네. 선고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아마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을 의식했다고 한다면 본인의 그런 그 몸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나름대로 좀 드러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뭐 지울 수는 네. 없습니다만 결국 그 키는 결정권은 결국 재판부가 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10월 17일 이전에 그 1심 재판이 그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추가 기소를 하고 지금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야 그 구속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을 경우에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자유한국당의 출당 문제를 둘러싸서 친박 지지층들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택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상당히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구속 상태로 계속적으로 가게 됐을 경우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이 현 정부가 지금 이 1심 재판을 질질 끌어서 지방선거까지 갖고 가겠다는 그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재판부 아니, 그런 근데- 것까지 고민하면 안 되고요. 네. 그 정치적인 판사고 형사성법에 따르면 구속유전지 6개월 내 끝을 내야 되고 안 되면 세례영장을 발부하든지 석방에 2개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출소에 대한 기대감을요, 박 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닐까? 지금 수감 중에요, 이사했던 내곡동 자택의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정원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계시다고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보도이지만 상당히 설득력을 얻는 법률지원단 관계자가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택 인테리어 관련한 부탁, 특히 능소화와 배롱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던데 저게 어떤 나무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구속된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네. 사실 제일 희망 고문이 곧 나갈 거야. 이게 아. 사실 제일 희망한데 네. 사실 이제 오래 구속돼 있다 보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자연, 꽃을 보고 좀 색깔을 보는 게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아, 저게 능소화 그렇죠. 배롱나무인가요? 이제 배롱나무는 이제 네. 지금 거의 이제 지가고 있죠. 또 네. 능소화도 이제 아마 꽃이 피는 단계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좀 받겠죠. 왜냐하면 안에는 거의 다 무채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제 좀 나가겠다는 희망이 좀 부풀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네. 재판부가 새로운 구속영을 발부하지 않으면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새로 이제 마련한 내곡동 이사를 가는데 네. 거기에 좀 뭔가 그래 가면 좀 꽃이라도 피어 있고 뭐 이런 네. 것들을 굉장히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무말 꽃말인지 심상치 않네요. 글쎄요. 명예와 부귀를 상징하는 나무. 물론 저걸 알고 하신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게 이제 배롱나무 같은 게 백일홍이라고 그러죠. 이제 100일 동안 꽃이 피고 있다고 아, 그래서 네. 지금은 조금 지는 국면이많은 어쨌거나 좀 뭔가 그동안 침체했던 우울한 마음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꽃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 좀 심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속 만기에 뭐 혹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할 수는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중요 사건의 경우에 6개월 만기돼서 불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경우에도 법원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 또 6개월 동안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 6개월을 채우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재임 기간에요. 청와대 이팝나무를 심기도 했던 거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나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나무를 통해서 가족 간의 정이라든지 추억을 다시 되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 이팝나무는 새마을운동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가난한 시절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국민들을 배불리 먹이겠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팝나무의 뭐 또 다른 하나의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 한다면 저 쌀나무군요. 쌀나무죠. 그러니까 네. 이팝이라는 말 자체가 쌀하고 이렇게 상당히 매칭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과거 우리가 보릿고개 시절에 참 힘들게 넘어왔던 시절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 초기 당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 지금 5천년 내내 그 굶주림을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국정 네. 최고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쌀이 풍성하게 열리는 그러한 것을 기원하는 뜻에서 이팝나무를 네. 상당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네. 통일벼라든지 여러 가지 네. 그 품종 개량을 통해서 사실 뭐 그 식량 정산의 혁명을 이뤘지 않습니까? 나무가 근데 뭔 죄인가요? 박정희 전 대통령 심은 금송을 치워달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이팝나무는 박정희 일명 장군이 잘 심은 살아보세요 저 나무 금송, 같은데. 그러니까 아산 해중사에 있는 금송 자체가 네. 이 사실은 그 원산지가 일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이 충무고 이수신 장군의 그 유족들 같은 경우는 네. 아마 지금 그 금송나무 관련해서요? 금송을 걷어내고 다른 나무로 심자고 그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팝나무가 이렇게 풍성한 쌀밥 덩어리처럼 꽃이 피는 나무인가 보죠. 구미시에 그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일명 잘 살아보세요 나무라는 이팝나무를 그렇게 한참 심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 하면 지금 뭐 역사적 평가가 많이 갈리잖아요. 네. 갈리잖아요. 긍정과 부정이 다 있는데 아무튼 뭐 산업화에 있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는 건 일반적인 평가니까 그런 점에서 저런 부분들도 네. 박 대통령이 경영 철학으로서 국가 경영 철학으로서 저 정도로 국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자, 말하자면 절대 빈곤을 해결하자라는 그런 의지가 배어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있는데 아까 두 분께서 지금 그 현충사 그 얘기했잖아요. 금성나무. 네. 어떻게 지난 정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친을 하더라도 어떻게 현충사에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아꼈던 그 나무를 심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 와서 저렇게 이제 뭐 꼭 정치적인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런 부분들도 너무 인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역사 인식이. 그리고 새마을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네. 새마을운동이 언제 때 얘기입니까? 그야말로 전 시대에 뒤떨어진 건데 그게 지난 정권에서 계속 정부에 의해서 집행되고
또 국가 예산도 나가고 이랬다라는 게 네. 정말 대단히 정권이 시대착오적인 그런 인식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마을운동 그리고 현충사의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흔적까지 이제는 깨끗이 치우고 정리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서서히 지워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교수 원장님 말씀대로 새 시대에 맞지 않는 고치는 게 맞는데 자칫하면 저것이 전 정권의 흔적을 지우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 박정희와 박근혜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걸 지우자 그런 정치적 목적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는 경제개발 모델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저기 가셨을 때 쓰신 건가요? 그러면 편판을? 네, 말씀 주시죠. 그런 전 대통령 모델로서는 네. 개발해 나가다 다만 이것이 혹시 박정희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어떤 숭사에 그쪽으로 올라가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걸 지우는 건 좋은데 왜 지워야 되는지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 정권 지우기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네. 세상이 바뀌면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네. 전 정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지난 정권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지 않았다면 과연 새마을운동에 이름을 썼을까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네. 개발도상국의 새마을운동의 모델이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죠.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모델을 이제 네. 대도국에는 그러나 그 새마을운동 자체에 대해서 집착했던 모습 같은 건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가 지적한다고 봅니다. 네, 현충사 현판이 말이죠. 네. 이 숙종이 내린 현판보다 박정희 전 대통령 그 현판이 버젓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시끄러운 모양입니다. 그렇죠. 1707년에 숙종이 그 제2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 왕이 직접 써서 희호를 써서 내려보내는 그런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상당히 이 가치 있는 그런 그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그 숙종이 있었던 현판을 내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글로 쓴 현충사를 내걸었다는 것이죠. 저는 뭐 그 부분이 과연 정당했냐 부분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강화문에도 사실 이 현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것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좀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어요. 이거 강화문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훼손이 되면서 현판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국가 원수가 쓰는 것은 뭐 어느 정도 타당하게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앞에 이 조선시대 왕이 썼던 그 아주 유서 깊은 이 현판을 내리고 당시 집권자가 이 지금 그런 새로운 현판을 갈아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정치적인 의도가 좀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네. 그런 여러 가지 공적을 기리는 사업이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장기 집권에 대한 상당한 그 비판을 녹이는 그러한 정치적 장치로 사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제 현충사라는 간판이 한글로 내걸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현충사라는 현판 자체는 뭐 다른 식으로 뭐 대통령 기념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현충사 네. 다른 쪽에다가 뭐 걸어서 좀 이렇게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뭐 그런 것도 아마 이 좀 기념하는 하나의 그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완장이라는 뭐 소설이 있었죠. 이게 네. 어떤 완장을 이제 찬 사람이 이제 뭐 모든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저는 새마을운동 같은 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박정희 정권 시대에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어떤 발전 모델 예를 들어서 개발한 만큼 자신들이 노력한 만큼 또 지원을 해준다라는 그 모델 자체가 사실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거든요. 네. 굳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권에서 없앤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또 나왔듯이 현판 같은 경우도 네, 저거는 청와대 경내 잎 그렇습니다. 나무고요. 네, 그 나무 심는 모습인데 사실은 이제 이 충무 이순신 장군의 어떤 여러 가지 업적이나 이런 거를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좀 부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것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이게 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 정권에 또 한다는 것은 또 한편에 봐서는 역사에 대한 또 지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뭐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그럼 다음 정권은 또 하면 또 원점으로 돌립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조금 네. 생각이 달라요. 이 부분은. 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건 제가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우리가 이른바 개발 독재라는 그러한 어떤 발전 모델로 할 때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근대화에 기여를 했고 산업화에 일정 부분 굉장히 큰 동인으로 작용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새마을운동의 모델을 다른 나라에 네. 개발도상 국가에 수출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국내에서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전히 그때의 모델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현추사 발언이에요. 현추사 이 얘기인데 이건 저는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추사라는 건 그러면 역사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하나의 정치적 상징으로 내세웠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충과 효라는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내세웠던 거였거든요. 유교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유교 체제, 유교 이데올로기를 해서 그때 조선시대의 어떤 지배체를 유지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충무공 이순신을 이용한 건데 나름 정권의 상징 조작이에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일 수 있는데 그거를 자신이 쓴 그 한글 그 사유를 그걸 갖다 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네. 지난 정권을 억지로 지우기가 아니라 그러면 역사를 우리가 반듯하게 다시 본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저런 것들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로 가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TK 지역을 안철수 대표가 오늘 공략을 했는데요. 요즘 안 드시던 약주도 드시고요. 그리고 호남 홀대론에 이어서 대구 홀대론까지 제기하고요. 참 감 많이 살아나신 것 같은데 이게 왜 대선 전에는 그렇게 쫙쫙 안 나왔을까요? 일단 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근데 소개가 마치 권투 선수 소개하듯이 이제부터 싸우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 18번 건배사가 있습니다. 이기자. 이렇게 333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번호 3번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자,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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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하시면서. 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큰 꿈을 꾸는 자 중국 태산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비도 맞고 왔습니다만 워낙 영험하다는 오늘 동화사를 갔습니다. 거기 돌 한 번 만지면 소원을 성취한다고 해서 유승민 그때 당시 후보도 가본 적이 있던 그 절 아니겠습니까? 뭐 정치는 하여튼 좋다는 건 다 합니다. 가서 뭐 기받는다는 건 다 하는데 네. 이 대구의 동화사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대표적인 그 불교의 어떤 그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가면 두 가지의 어떤 좀 영험한 게 있다고 하는데 네. 가면 갓바위라고 있습니다. 이 갓을 쓴 이제 불상인데 네. 거기는 사실은 이제 입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엄청납니다. 사실 이 갓바위가 하루에 이 저 갓바위에서 이제 그 신도들이 헌액하는 그 돈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수험생들한테 효염이 있다 해서 이제 갓바위 유명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가면 돌이 하나 있는데 한 15cm 정도 되는 돌이 네. 하나 있는데 여기는 이게 이제 뭔가 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효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도 가서 여기에서 이제 손을 하면 되고 또 동전도 붙여놓기도 하고 이 동전이 안 떨어지면 이제 뭔가 소원이 들어진다는 게 있어서 네. 가서 하여튼 무조건 한 번씩 만져보고 오는 건데 지금 오늘 이제 그 안철수 대표도 이제 아마 동화사 가시면 저 아마 갓바위도 가보실 거고 아마 이 또 돌도 한번 만져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태산 가셨던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 원래 태산 올라갔을 때 비 오면 좋다고 했는데 네. 근데 비 와서 갔는데 결국은 뭐 대통령 중도에 하셨고 결국 이제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뭐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가서 만져도 될 일이 아니고요. 절에 갔으면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네. 어떻게 하면 내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날 지지하게 만다. 그 생각을 해야지. 저거 뭐 저런 거 만지면 뭐 기가 오겠지. 그 기회 안 옵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특히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이 점을 치고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관련시켜서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곳을 찾은 이유 오늘 대구까지 최근의 행보를 보면 정말 힘받은 것처럼 나가고 계시거든요. 대구 홀대론까지. 그러나 빠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달라지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말이죠. 분명 달라지고 있는 측면이 있죠. 사실 당대표가 되고 나서 강주에 갔을 때 따라간 기자가 3명이 불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후에 일어났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결과 그것이 부결되면서 사실 그때 안철수 대표가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20대 국회 결정권은 국민의당에 있다. 쉽게 말해서 네. 이 지금 20대 국회의 모든 현안은 내가 결재권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로도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정치적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 지방 행보에도 상당히 나름대로 이 자신감이 붙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근데 네. 문제는 이 지금 국민의당이 전당대회 이전에는 민주당의 이중대로 불렸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안철수 대표의 저러한 선명 야당의 기치가
자칫 잘못하면 자유한국당의 이중대로 내비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얼마만큼 균형점을 잡으면서 과연 국민의당을 국민의 당으로, 국민을 위한 당으로 각인시킬까 부분은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네.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저 모습을 보면서 네. 참 대선 전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때는 못했을까? 네. 그리고 또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복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정말 바뀌었을까라는 또 의문도 솔직히 듭니다. 국민의당이요. 네.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제3당으로서의 캐스팅 보트, 아까 국민의당에게 결정권이 있다. 이걸 너무 의식하는 순간 네. 국민의당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민주당 정책을 협조해도 호남으로부터 지지가 나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 정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이 뭔가를 정확히 보면서 그러면서 정부가 잘못하는 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비판하고 이런 스탠스로 가야지 지나치게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만 의식하다 보면은 전 지지율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의 이미지는 새 정치거든요. 네, 네.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우르는 본인 말대로 극중의 길을 가는 건데 일단 뭐 추미애 대표가 뭐 국민의당에 대해서 땡깡부리니 뭐 골목대장도 안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 일단 민주당으로부터 독립한 걸로는 보이는데 아까 말씀대로 자체 자유한국당으로 가서는 안 될 것이고 독자적인 길을 찾아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진보나 보수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점을 이제 고민해서 보여줘야 될 걸로 보입니다. 달라지는 건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늘 일관되신 분인데 법정에서 드디어 무너졌나 싶을 정도로 머리를 쥐어 안고 울며 나갔다는 최순실 씨. 오늘은 자기가 워낙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기력이 회복되신 걸까요? 저 말 보면 말이죠. 그 최순실 씨가 처음에 헌법재판소 이제 그 탄핵 결정하고 그다음에 재판 처음에 할 때 보면 기자들 볼 때는 굉장히 이제 고개 숙이고 뭐 네. 이렇게 하다가 딱 기자들 카메라만 나가면 바로 검사들을 쏘아보고 막 증인을 쏘아보면서 질문을 막 쏟아내고 막 네. 말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이랬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딴 사람들이 기자들이 보면 또 안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유리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손을 치면서도 막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불리한 거는 기억이 안 나요. 뭐 제가 그 구조생활 오래 해서 뭐 오래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철저하게 자기의 유리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불리한 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울어버리고 뭐 등등 하는 걸 보면 여전히 하여튼 이 재판 자체를 보면 자기의 페이스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네. 전략적인 의도가 상당히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한 글쎄요, 것도 오늘 말이죠. 오늘 보니까 이제 정유라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역시 부모하고 자식 간의 그 차이다라는 것도 많이 느껴져요. 네. 지금 저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저기 이대 특혜, 약 예. 먹어서 기억이 안 예, 난다고요. 어떤 약인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네. 저런 분들이 정말 그 지금 우리 정 변호사님 계십니다만 오랫동안 수감 생활하고 또 변호사들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상당히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전문 능력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진화하고 있는 최순실 씨까지 오늘 네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요.